미국에서 마약이 넘쳐나게 하는데 중국이 10년 전부터 모종의 역할을 했다는 상당한 증거가 확보돼 있다고 전 마약 단속국 국장이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 내에서 불법 대마초 사업에도 손을 대고 있는 중국 범죄 조직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7,000건 증가한 21만 8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주택거래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기존 주택 거래 지수가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평균 장기 모기지 금리가 5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북한 해킹 조직이 애플 컴퓨터의 운영 체제를 겨냥한 공격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연방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오늘 북한 해킹 조직 김숙희와 북한 국적자 8명을 제재 대상 리스트에 추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내려졌던 함구령이 다시 복원됐습니다. 지난 2주 동안 멈추었던 것인데 다시 속개됩니다. 랜드폴 연방 상원의원이 오늘 점심을 먹다가 목이 막힌 동료 공화당 상원의원을 하임리히법으로 치료해 화제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대원들이 오늘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무차별 총격을 가해 3명이 숨졌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원유 생산량을 하루 100만 배럴 추가 감산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올해 동맹 70주년을 맞이해 한미 대학생 연수 프로그램인 웨스트를 연장하고 참여 인원을 2,000에서 2,500명으로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탈모 샴푸, 머릿결은 포기해야 되나? 더나 플러스 모르나? 66가지 자연 유래 성분과 영양 성분으로 힘있는 모발의 세정력, 머릿결, 두피 건강까지 빠짐없이 다 잡았다. 자연을 담은 탈모 샴푸, 더나 플러스. 더나 플러스 탈모 샴푸 미주 출시 기념 특별 세일. 500ml 샴푸 2통과 앰플까지 89불. 가까운 판매처에서 만나세요. 잊지마! 공석 탈모엔 더나나나. 요즘 건물 사야 된다는데? 커머셜 전문 브로커 누가 좋지? 안드라스 부동산이지. 미국 모든 주에서 매매가 가능하다고. 쇼핑몰, 리테일, 오피스 빌딩, 호텔, 웨어하우스. 누구라고? 유튜브에 안드라스윤 쳐봐. 이제는 철저히 준비된 전문성만이 수익성을 창출하는 시대입니다. 저 안드라스, 투자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안드라스커머셜닷컴에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안드라스 부동산 770-802-0688.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0일 목요일 NMP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마약 단속국은 미국 도시들에서 중독성 및 유해 약물로 넘쳐나는데 중국이 10년 전부터 모종의 역할을 했다는 상당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저스터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 홍성구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공산당이 세계 1위 초강대국인 미국을 중국이 대신하기 위한 대대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인들을 마약에 빠뜨리려는 작전을 시작했다는 증거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문제에 더해서 바이든 시대의 불안정한 국경은 펜타닐 중독으로만 수만 명의 미국인을 죽인 작전을 가속화했을 뿐이라고 저스터 뉴스는 전했습니다. 국립보건통계센터에 따르면 펜타닐과 관련된 약물 과다 복용 사망률은 2016년 10만 명당 5.7명에서 2021년 21.6명으로 279%나 증가했습니다. 전 마약 단속국 특수작전국장 데렉 멀트 시니어는 어제 저스터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공산당의 전략 계획에 따르면 미국에 들어가서 매우 순수한 마리화나를 판매하고 미국인의 뇌를 파괴해 그들이 알약과 기타 약물을 사용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은 훌륭한 무한전쟁이라는 뛰어난 개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멀츠는 이날 인터뷰에서 중국과 그들의 범죄 네트워크의 역할이 미국 전역에 걸쳐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산 마약 제조 및 밀매에 대한 증거가 미국 전역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메인주 월튼 경찰은 화요일 1만 피트 규모의 거대한 상업단지를 급습해 100만 달러 상당의 대마초를 압수했습니다. 아시안계 남성 4명이 체포됐습니다. 몇 달 전 메인주 하멜에서 경찰이 빈집에서 대규모 마리화나 재배 현장을 적발해 3,400그루의 식물과 111파운드의 대마초를 압수했다고 지역 TV 방송국 WABI가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당국은 이 급습에서 중국인들을 체포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 사이에 국토안보부에서 7월에 유출된 기밀 해제 메모에 따르면
당국은 중국인이 불법 마리화나 재배에 사용되는 270개의 부동산을 운영하며 약 43억 7천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당시 운영자들이 미국 내 거주 자격을 가진 중국 국적자이거나 망명 신청자이며 둘 다 추방을 피할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에는 캘리포니아의 여러 주 및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합동법 집행 태스크포스가 캘리포니아 안디옥 교외 지역의 주택 4곳을 급습해 약 1,500만 달러 상당의 대마초 9,000 파운드를 압수했는데 당국은 이것이 중국과 연계되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범죄 활동은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이 스파이 활동 및 사이버 해킹과 함께 미국의 가장 큰 위협이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이라고 발표한 경고의 일부였다고 저스터 뉴스는 지적했습니다. I've been very vocal since early in my tenure that there is no country, underline no country, that represents a broader, more severe counterintelligence threat to the United States tha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당국 문서에 따르면 중국이 멕시코 마약 카르텔과 협력해 미국 길거리에 합성 오피오이드, 엑스터시, 마리화나, 펜타닐이 넘쳐나게 한다는 우려는 적어도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6년 초에는 마약 단속국 내부에서 공식적으로 연구된 바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활동은 아시아계의 초국적 범죄 조직 TCO에 의해서 조종됩니다. 마약 단속국들은 2016년 메모에서 아시아계 TCO들은 미국 마약 시장을 악용하기 위해 기존 이민자 커뮤니티에 섞여 있는 아시아계 미국인들과 협력하고 이들을 모집한다며 이 그룹은 특히 아시아계 이민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캘리포니아의 커뮤니티에서 확장하는 데 능숙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아시아계 TCO들은 때때로 기존 지역 밖, 심지어 주 경계를 넘나들며 작전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6일 정상회담에서 중국발 펜타닐 원료 공급을 줄이기로 약속하는 협정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전에도 이와 같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적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미 2019년에 양국이 펜타닐 협정을 체결했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2015년 오바마 행정부 시절 사이버 보안 협정, 2020년 트럼프 행정부 시절 무역 협정 등 중국이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협정의 사례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멀츠 전 마약단속국 특수작전국장은 TCO들이 매일 뛰는 핵심 주자들이지만 중국 정부와 공산당이 미국을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러한 활동을 승인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All over America every day, Chinese nationals are picking up large sums of cash from the Mexican cartel operatives all over the country, and the cash is being turned over to Chinese businessmen who are using the cash to launder money for the cartels seamlessly, but to use that to buy real estate, property, invest in different operations like these grow operations. So it's a disaster at many levels, and it's well beyond the drug crisis. There is no doubt in my mind, and speaking to experts who work in China, they said that nothing goes on without the CCP's approval. 뉴스앤포스트 홍성구입니다. 최근 미국 내에서 불법 대마초 사업에도 손을 대는 중국 범죄 조직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늘 최근 대마초 합법화 분위기에 편승해 미국 각지에서 불법 대마초 농장을 운영하는 중국인이 급증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오클라호마주 마약단속국은 지난 2020년 말 이후 1,000개에 달하는 불법 대마초 농장을 단속했고 이 중 80에서 90%가 중국 범죄 조직과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미국 중서부주 당국이 중국 범죄 조직의 대마초 불법 재배 단속을 강화하자 중국 범죄 조직은 동부 등 단속이 느슨한 지역으로 이동해 농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국토안보부 자료에 따르면 당국은 메인주에서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불법 대마초 농장이 270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메인주의 한 당국자는 중국인들이 미국에서 가장 후미지고 공권력이 미치지 않을 것 같은 장소를 찾아온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수정 콜린스 연방 상원의원은 마약 단속국에 중국 범죄 조직이 운영하는 불법 대마초 농장 근절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7,000건 증가한 21만 8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는 월시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2만 건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7월 이후 내림세를 보이다가 9월 중순 이후 20만 건 초반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92만 7천 건으로 전주보다 8만 6천 건 증가했습니다.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최근 상승세가 꺾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시 상승하면서 2021년 11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한 것은 미국 경제의 성장과 물가 상승 속도가 둔화했다는 연방준비제도의 평가와도 부합하고 있습니다. 주택거래 감소세가 지속하면서 기존 주택 거래 지수가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전국 부동산 중개인협회에 따르면 10월 기존 주택 매매 지수는 71.4로 전월 대비 1.5% 하락했습니다. 또 전년 동월 대비로는 8.5% 감소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2001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주택시장이 얼어붙었던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보다 거래량이 더 적었다는 의미입니다. 고금리로 주택 매매 수요가 줄어든 게 기존 주택 거래량 급감의 주된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과거 3에서 4%대의 낮은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산 주택 보유자는 이 고금리 탓에 새 집으로 갈아타길 꺼리고 수요자 역시 평균 7%대의 높은 주택담보대출 금리 부담에 집 구매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평균 장기 모기지 금리가 5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이는 예비주택 구입자들에게 희소식이라고 AP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최근 하락으로 인해 30년 만기 모기지 평균 금리가 지난주 7.29%에서 7.22%로 낮아졌다고 프레디맥이 오늘 밝혔습니다. 1년 전 평균 금리는 6.49%였습니다. 30년 모기지 평균 이자율은 현재 7.19%로 10주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프레디맥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샘 카터는 지난달 시장 정서가 크게 바뀌면서 모기지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면서 현재 요율의 궤적은 잠재적인 주택 구입자들에게 고무적인 발전이며 구매 신청 활동은 최근 요율이 현재 수준과 비슷했던 9월 중순과 같은 수준으로 상승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30년 만기 주택대출의 평균 금리가 약 3%였던 불과 2년 전에 비교하면 여전히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우리 한인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손들과 살아갈 땅임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떠날 방문객처럼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이 아닌 이 땅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나라에서 좋은 평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나라와 우리 이웃과 우리 지역에서 도움이 되는 사람들로 부각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이웃되기 운동이 여러분 곁에서 함께합니다. 가족, 미래, 행복, 꿈, 건강, 아름다운 삶, 슬기로운 보험 생활로 가능한 것들입니다. 박화실보험을 만나보세요. 자동차 보험, 집보험, 비즈니스 보험, 워커스컴, 생명보험, 의료보험은 물론이고 주택융자, 재융자, 자동차융자, 개인융자 등 은행 업무에 IRA, 401k, 애뉴이티 등 은퇴 및 재정 설계까지 모두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100년을 한결같이 좋은 이웃으로. 보험의 중심에는 박화실보험이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해킹 조직이 애플 컴퓨터의 운영체제를 겨냥한 공격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정보기술보안업체 센티넬원은 홈페이지에 게재한 보고서에서 해킹 조직 블루노르프가 최근 미국 애플사의 컴퓨터 운영체제인 맥OS를 겨냥해서 해킹 공격을 벌인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방송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블루노르프는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킹 그룹인 라자루스의 산하 조직으로 주로 가상화폐 전문가를 노린 공격을 수행해온 것으로 알려집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블루노르프는 러스트버켓과 캔디콘으로 불리는 두 건의 해킹 공격 작전을 통해 악성 코드를 유포했습니다. 이들 작전에 활용된 코드들은 모두 애플의 컴퓨터 운영체제에 특화된 악성 코드로 사이버 보안업체와 암호화폐 거래소를 해킹하도록 고안됐다고 업체는 설명했습니다. 연방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오늘 북한 해킹 조직 김숙희와 북한 국적자 8명을 제재 대상 리스트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보도자료에서 북한이 군사 위성 발사라고 지난 21일 주장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라면서 이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과 불법 무기 및 관련 물자 수출을 진전시키기 위한 북한의 수익 창출, 물자 조달, 정보 수집 능력 등을 막기 위한 미국과 파트너 국가의 다각적 노력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김숙희는 북한 정찰총국 제3국 기술정찰국 산하 해커 조직입니다. 김숙희는 군사, 에너지, 인프라 분야를 공격 타깃으로 삼고 해당 분야에서 활동하는 업체들의 기밀 정보를 노려오고 있다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지난 4월 보고서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김숙희는 잘 알려진 기관이나 실존 인물을 사칭한 이메일을 유포해 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개인 8명은 북한의 국영 무기 수출 업체, 또 금융기관, 페이퍼 컴퍼니 등과 관련된 인사들이 포함됐습니다. 법원 직원을 비방하지 말라는 판사의 명령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계속 지켜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 뉴욕주 항소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기 의혹 민사재판 담당 판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소송 대리인에게 내린 함구령을 복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맨하탄 연방지법의 아사 앵거론 판사는 지난달 초 재판 당사자들이 법원 직원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하거나 게시물을 올리는 것을 금지하는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함구령을 2차례 위반해 벌금 총 15,000달러를 낸 상태에서 항소법원에 함구령 불복 신청을 했고 항소법원 판사는 지난 16일 판단을 내릴 때까지 함구령 효력을 정지시킨 바 있습니다. 함구령 중단 2주 만에 트럼프에게는 다시 함구령이 적용되게 됐습니다. 앵고론 판사는 이제 이 제안을 엄격하고 강력하게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변호사 크리스토퍼 키세는 이날을 법치에 있어 비극적인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의 2024년 대선 캠페인 대변인인 스티븐 청은 이 명령이 선거 개입 시도일 뿐이며 현재 심각하게 실패하고 있다고 불평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번 민사소송과 관련해 12월 11일 두 번째 증인을 할 예정이며 그의 증언으로 모든 증언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후 양측은 1월에 서류를 제출하고 최종 변론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소송은 배심원단이 아닌 앵고론 판사에게 달려 있는데 앵고론은 1월 말까지 결정을 내리길 희망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켄터키주의 랜드폴 연방 상원의원이 오늘 점심을 먹다가 목이 막힌 동료 공화당 상원의원 조니 에른스트에게 하임리히법을 사용해 화제입니다. 아이오와주의 연방 상원의원인 에른스트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X에 이 소식을 확인하면서 유머를 가미한 글을 올렸습니다. 그녀는 민주당이 우리 목을 억누르고 있는 깨어난 정책들에 질식할 수밖에 없다면서 랜드폴 박사님 고마워요 라고 썼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린지 그레이엄 연방 상원의원도 폴 의원의 행동을 칭찬했습니다. 그는 신의 축복이 랜드폴에게 있기를 이라며 내가 그런 말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덧붙였다고 저스트 더 뉴스가 전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대원들이 오늘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무차별 총격을 가해 3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일간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과 I24 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0분께 예루살렘 외곽에서 괴한 2명이 버스 정류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총격을 가했습니다. 사건 직후에는 10대 사망자도 발생한 것으로 있는 것으로 보도됐으나 실제 희생자는 3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현재 6명이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중태입니다. 출근 시간대에 사건이 발생하는 바람에 사상자 규모가 컸습니다. 현장에 설치된 CCTV 화면을 보면 흰색 SUV 차량이 정거장 앞에 정차한 뒤 운전석과 조수석에서 남성들이 내려 무차별로 총격을 가했고 이에 시민들이 혼비백산해 도망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비번 군인들과 민간인이 나서 이들 괴한을 모두 사살했습니다. 이들은 M16 소총과 권총 등으로 무장하고 범행했으며 팔레스타인이 거주하는 동예루살렘 지역 출신으로 확인됐다고 이스라엘 당국은 전했습니다. 사건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일시 휴전을 하루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 불과 1시간밖에 지나지 않은 시각에 발생했습니다. 이날 오후 하마스는 성명을 내고 총격 사건의 용의자가
자신들 대원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군사작전과 팔레스타인 수감자에 대한 처우를 비판하며 점령군이 자행한 범죄에 대한 자연스러운 대응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과 비오펙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원유 생산량을 추가 감산키로 합의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늘 오펙 플러스가 원유 생산량을 하루 100만 배럴 추가 감산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시장에서 원유 가격은 공급 축소에 따른 상승 압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국제유가는 원유 소비가 급증하면서 지난 3분기에만 28% 상승하면서 배럴당 100달러 선을 위협하기도 했지만 이후 미국과 브라질 등의 생산 증가에 힘입어 안정세를 되찾았습니다. 오펙 플러스의 감산 합의에도 불구하고 현재 배럴당 80달러대인 원유 가격이 한동안 90달러 선을 돌파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는 것이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다만 오펙 플러스의 추가 감산 결정이 실제 경제에 미칠 충격과는 별개로 미국 정부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월스트리트저널의 분석입니다. 지난해 10월 오펙 플러스가 하루 200만 배럴 규모의 감산에 합의하자 당시 미 정부는 오펙 플러스를 향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돕고 있다면서 강력하게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올해 동맹 70주년을 맞이해 한미 대학생 연수 프로그램인 웨스트의 연 최대 참여 인원을 기존 2,000명에서 2,5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30일 외교부에 따르면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웨스트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재연장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웨스트 양해각서는 해당 프로그램이 2008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이후 5년 단위로 연장돼 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선발된 국내 대학생들은 지원금을 받으며 미국에서 어학연수, 인턴십, 여행 등을 경험할 기회를 갖습니다. 외교부는 양국 미래 세대 간 상호 교류 및 이해 증진의 새로운 장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며 학생들이 다양한 해외 경험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사업을 내실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안검, 하안검을 아시나요? 안과에서 성형수술을 한다는 사실도 아셨나요? 그렇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유명 의대 및 병원에서 최신 기술을 섭렵하고 돌아온 닥터 줄리아 강이 존스 크릭의 졸리 성형 안과를 오픈했습니다. 다양한 보톡스 주사와 필러 시술, 그리고 명품 치료기를 통해 여러분의 피부에도 생기를 불어넣어 드립니다. 전문 의사가 직접 시술에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졸리 성형 안과. 지금 상담 받으세요. 770-629-0600 화장품 백화점 미쓰이 화장품 인터넷 주문도 가능합니다.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은행 메트로시티은행.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인어 보험. 뉴스앤포스트는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트위터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컨텐츠를 전달하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해드립니다. 한미경제연구소라는 띵크탱크가 있습니다. 한미경제연구소는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젝트도 수행하는 한국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연구소입니다. 이곳에 지금 새로운 수장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사람이 스콧 슈나이더라는 분인데요. 이 스콧 슈나이더 같은 경우에는 내년 4월 1일부터 정식으로 이 한미경제연구소의 소장 겸 CEO가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스나이더가 어제 외교안보 전문지인 내셔널 인터레스트라는 곳에다가 글을 하나 냈는데요. 그 글의 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What would the second Trump administration mean for North Korea? 그러니까 트럼프의 제2기 행정부가 북한한테는 어떤 의미를 가지겠는가? 뭐 이러한 제목을 뽑아서 본인의 생각을 정리를 해 놓았는데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을 때에는 김정은 위원장하고 3번 만남을 가지면서 한반도 평화 무드를 이끌어 나가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물론 성사되지는 않았습니다. 불발로 끝나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북한이 도발하지 않고 얌전하게 지내도록 하는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두 번째 트럼프가 백악관에 돌아와서 대통령이 된다고 할 경우 과연 북한과의 관계가 첫 번째 대통령 시절처럼 그렇게 부드럽게 잘 되겠는가?
과연 둘 간의 브로맨스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와 협력을 추진했던 전임 문재인 정부와 달리 지금 윤석열 정부는 트럼프에게 북한의 증가하는 위협에 맞서서 억제 전략을 추진하라고 조언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문재인 정부 때는 어떻게 해서든 한반도 평화, 종전 협정, 별의별 얘기를 다 했습니다만은 하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죠. 응징하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한테 요구하는 요구 내용이 완전히 180도 달라져 있다라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키맨은 미국이 아니고 한국입니다. 한국 정부가 키맨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정부가 바뀌면서 이랬다 저랬다 했기 때문에 한반도 정책이 일관성이 유지가 안 됐던 거죠. 미국에서의 외교 정책으로서 한반도 정책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근데 한국 정부가 요구하는 것이 매번 달라졌기 때문에 미국의 대응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거였고요. 이번에도 이제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트럼프한테 어떤 요구를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미국 정부가 대응하는 그 대응 방법이라든가 수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한국 대통령이 더 이상 북미 관계 회복을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 회복을 시도할 경우 더 큰 비용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라는 게 이제 슈나이더의 분석입니다. 그 분석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김 위원장이 러시아와 중국에서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와 대화할 필요를 사실 느끼고 있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하고 중국이 아주 관계가 가까워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둘 다 지금 가깝게 김정은도 지금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그런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슈나이더 소장은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협상 결렬의 수모를 겪은 김 위원장이 대화 재개 조건으로 트럼프가 감당할 수 없을 요구를 할 수 있다고 관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 너랑 안 만날래 라고 얘기하면은 그거는 굉장히 안 좋은 접근 방법이 되겠죠. 외교술이 되겠죠. 그러니까 안 만날래가 아니라 나를 만나려면 이러한 요구사항을 들어줘야 내가 만나줄 수 있다라고 요구사항의 수위를 높여놓으면 비싼 청구서를 내놓으면 그러면 사실 그 청구서를 감당하는 건 미국이 아닙니다. 북한에서 미국에다가 청구서 내놓으면 그 청구서 감당하는 거는 한국 정부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 비용을 쓸 이유가 없으니까 북한이 미국에다가 이런 거 해달라고 요구사항 보내오면 그럼 한국한테 보내줍니다. 야, 북한에서 이걸 요구한다. 그럼 한국 정부에서 그걸 감당을 해야 되는 건데 윤석열 정부가 그걸 감당할 생각이 전혀 없겠죠. 예, 당연히 없겠죠. 모르죠. 또 바뀔지도 모릅니다만은. 예,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윤석열 정부가 태도를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알 수가 없는 거니까요. 이렇게 되면은 한국 정부에서 야 이거 우리는 이거 감당 못한다라고 나가 자빠지게 되면 그러면 미국 정부하고 김정은 북한 정권하고는 결국은 계속 싸움 막말 이런 거 주고받기 이런 거 하지 않겠습니까? 노망난 늙은이 로켓맨 이미 다 나왔던 단어들입니다만은 그래서 결국은 안 좋은 관계로 치달을 수 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의 성격을 슈나이더가 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트럼프가 기본적으로 전쟁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점,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김정은하고 싸우겠다라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럼 거래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종의 제스처가 험악한 제스처들이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궁극적으로 가는 방향은 평화를 추구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이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훨씬 더 미국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평화를 추구하자라는 거죠. 만약에 북한을 싸워가지고 북한에 들어가서 군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점령하는 것이 그게 미국에 더 이익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바로 전쟁 일으킬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의 어떠한 것이 이익이 되느냐를 놓고 판단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슈나이더 입장에서는 아마 그 정도까지 생각을 못했던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로 슈나이더 소장이 지적하는 부분은 한국이 북한과 핵 균형을 달성하라 할 유혹을 느낄 수가 있다. 뭐냐면 북한은 이미 핵 무장을 했는데 그래서 핵탄두가 지금 몇백 개 만들어져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지금 남한도 핵무장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럼 남한은 어떻게 핵무장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심각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요. 미국에서 도와주거나 허락해주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바이든 행정부와 핵 억제를 위한 핵 협의체를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대통령이 바이든에서 트럼프로 바뀌게 되면 과연 바이든 때 만들었던 핵 협의체가 존속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당장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거 무의미한 것이다라고 없애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아무렇게나 없애진 않을 겁니다. 북한의 동향을 한번 떠보고 김정은 위원장이 야 그런 협의체 같은 거 없어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뭔가 힌트를 주면은 이제 그때서야 없앨 것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이것도 다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일 테니까 그런 모종의 두뇌 플레이들이 오고 가긴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트럼프의 성향을 보아서는 핵 협의체를 없앨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이 대한민국을 핵무장하는 방법을 또 찾아야 될 것이고요. 윤석열 정부의 성향상. 그렇다고 하면은 과연 트럼프 정부가 거기에 협조적일 수 있을까? 그게 또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히려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한테 상당히 큰 청구서를 보낼 수가 있게 되겠죠. 만약에 너희가 핵무장하고 싶으면은 그러면 이만큼 기여해라라고 엄청난 돈을 요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과연 한국이 그럼 감당할 수 있겠는가? 지금 대한민국이 세수가 줄어들고 있죠. 지금 이제 국민소득 국민총생산이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보수적인 정책들을 펼치다 보니까 이 세금 수입이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자체가 돈이 예전보다는 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그런 상황에서 해외로부터 자꾸 청구서들이 날라오게 되면 그것을 과연 대한민국 정부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모종의 대대적인 생각의 변화가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도 바보같이 그냥 옛날 생각을 고집하는 그런 모습만 보이지 않고 뭔가 다른 생각을 하면서 변화를 보일 가능성도 없잖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집권 초에는 그러한 변화가 어떤 원동력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게 집권 중반 넘어가고 후반 들어갔을 때 더군다나 이제 내년의 선거 결과가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게 정치적으로 힘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까지 다 결부되기 때문에 만약에 조기에 레임덕이 온다고 하면은 한국 정부와 이 트럼프 2기 정부 간의 이 호흡이 제대로 맞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이어서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전망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어쨌든 슈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장이 하는 이야기는 두 번째 트럼프의 임기 외교 정책은 과거 전례와 무관하게 지금 당장의 사건을 활용해서 정치적 이익을 창출하는 데 집중하는 트럼프식의 거래적 성향에 뿌리를 두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짓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독특한 성향, 이것이 과연 한반도 안보 평화 문제에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기를 바이든 때보다 힘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보수주의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그런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것은 기후다, 기후. 미리 걱정하고 있는 그러한 우려는 기후에 가깝다. 왜냐하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평창 올림픽 처음 열리기 직전에 마치 북한에 쳐들어가 가지고 다 때려 부술 것처럼 이야기하던 트럼프가 갑자기 태도가 변하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앞뒤로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것을 저희가 보았는데, 국제 정세는 그러한 진짜 예측 불허의 변화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그게 나쁜 방향으로도 벌어질 수가 있고 좋은 방향으로도 벌어질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러한 급격한 변화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 또한 국제 정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은 분명하다. 다만 예측하기는, 지금 상황에서 예측하기는 좀 힘들다. 슈나이더 소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은 100% 공감하기에는 좀 어렵다. 왜냐하면 슈나이더 소장 자체가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성향, 특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이 안 된 상태에서 일반적인 지금 한국 정부의 성향만 가지고 지금 이러한 분석을 내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소개해드리고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홍성구 기자였습니다. 경제정보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이상으로 11월 30일 목요일 NNP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